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향하면서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작년 초반에도 1,310원대였지만 12월 1,400원대로 급등하는 등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 이후 역시 역대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이 올해 들어 4거래일 만에 1,900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의 투자자 예탁금은 5조 원 이상 감소하면서 국장 탈출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연초부터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AI를 중심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현대차는 엔비디아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을 고도화하는 등 사업의 전반적인 AI 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날 현대차는 국내 대비해서 대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됐고 오늘 시장에서 주가의 움직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세계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원자력 수출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MOU는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을 이전할 경우 정부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수출 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차말로 예정된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앞두고 한미 원전 협력 체계가 구축되면서 한국 수력 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갈등도 조만간 종지부를 찍을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잠시 쉬어가는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였던 외국인 쪽으로의 매수 역시도 이제는 이탈된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시장은 또 다양한 모멘텀들을 흡수하면서요. 몇몇 테마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출주, 실적주 위주로의 신고가 랠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모멘텀 그리고 실적 이 두 가지에 집중해보면서요. 시장 전략들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마감 시장까지 다양한 전략들 함께 해드릴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지스 코너를 통해서요.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함께 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께서 시장 전략 잡아주실 예정입니다. 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요. 당사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당사 사칭한 피해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오늘의 시장 전략도 함께 챙겨가 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쉬어가는 우리 시장 또 전략 잡아주실 분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이성웅 이사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사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랜만에 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저희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저도 앞서서 또 헤드라인 통해서 전해드렸었는데 고환율의 국내 기업, 특히나 중소기업 쪽으로의 힘듦도 좀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이 헤드라인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이사님? 그 고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 지속되는 상황이에요. 과거에 금융위기 수준까지 환율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신흥국당 같은 경우가 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보다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조금은 변수가 있었죠. 그 속에서 지금 그 연금 같은 경우는 환해지 수단으로 전략적 환 부분을 추진했다 보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소폭 하락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추세 흐름을 보면 아직은 상승 기조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 계획을 봤을 때는 한 1,300원 수준의 사업 계획을 잡은 것으로 맞아요. 보여요. 그 속에서 긍정과 부정 측면을 보면 먼저 안 좋은 것을 먼저 보면 여기에서 중소기업당 같은 경우는 짚어주신 것처럼 환율이 이 정도로 유지된다라고 하면 원재료 가격의 부담 같은 경우가 가중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이익 같은 경우가 환율 상승분만큼 좋지 않게 돼요. 그런데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이 환율 같은 경우에 기조 속에서 대부분 기업들 같은 경우가 환해지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키코라고 해서 하나의 환과 관련된 선물 환과 관련된 상품을 가입을 했었다 보니까 그때는 조금은 곤욕을 치르기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때 곤욕을 치르고 나서는 대부분 해지를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대기업은 괜찮은 상황이기도 해요. 중소기업들도 대부분 해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는 단면적으로 우리가 환율 상승과 관련해서는 그래프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겠지만은 뭐 외화 차입금 상환 부담 증가라든지 수입 결제를 통한 차손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원자재 부품이나 조달 비용 증가라든지 이런 비용 단의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 고환율 기조 같은 경우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기조가 이 표현을 좀 쓰면 그런데 언젠가는 네. 언젠가는 환율이 좀 하락할 수 있고 다만 네. 지금 우리나라 뭐 GDP 성장 수준을 보면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이제 1.9%, 1.8% 이런 식으로 GDP 성장이 낮아지다 보니 경기에 대한 불안정성을 안고 한국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금리 인하의 단행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그랬을 때는 이 환율 같은 경우가 우리가 조금 두려워하고 있는 1,500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금리 인하시요? 그렇죠.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될까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을 네. 때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은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은 국가로 자금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화 같은 경우에 매도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원화 가치 같은 경우가 이론적으로 평가 절하가 되게 돼요. 그렇다 보니 우려가 되는 점은 매크로 이슈, 그다음에 여기에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해지를 하기는 했으나 사업계획상에서는 1,300원 수준으로 세워놨기에 우리 예상보다 실적에 대한 부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우리가 시장 판단하기 어려운 게요. 그죠. 시장 유동성 면에서는 금리 인하가 긍정적일 그죠. 테고, 네. 근데 이제 원달러 환율의 가치에 따라서는 금리 인하는 또 악재가 될 텐데 네.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봐야 될까요, 이사님? 한국은행에서 선택을 하기에는 금리 동결을 단행하기에는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랬을 때는 환에 대한 부분은 좀 오픈을 시킨다라는 점이겠어요. 다만 이 경기에 대한 요소를 부양을 하겠다라는 하나의 의지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주식시장 외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그 하나의 자산 요소다 보니까 부동산에게는 또 긍정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야기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같은 경우가 너무 더 심해질 수 있음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뒤에 금리 인하 단행 이후에 환율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에서 경제 체력이 뒷받침된다라고 하면 극복해 낼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방안을 내세울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것도 네. 영향을 충분히 지금 환율 상태에서는 맞이할 것 같거든요. 네. 기업의 실적적인 면이 악화될 가능성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게 또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사님? 이게 보통 우리가 환율이 이렇게 상승할 때 본업이 공고한 수출주 같은 경우에게는 긍정적입니다. 그렇죠. 수출주는 좋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가격 지표가 미국 시장 점유율, 그다음에 환율이 두 가지를 바라보는데 환율은 긍정적이겠죠. 이번에 나오는 4분기, 그다음에 내년 1분기 실적까지도 긍정일 수 있습니다. 차량 판매 같은 경우도 괜찮았죠. 그런데 주가는 또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캐치하고
주가는 또 올라가기 마련이고 그다음에 한참 상반기 그다음에 하반기까지 좋았었던 화장품주 같은 경우도 뭐 여기에서 해외 매출에 대한 다각화를 이루어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적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뭐 수출주에게는 좋다. 예, 네. 긍정입니다. 왜냐하면 본업이 공고한 기업들에게는요. 근데 다만 그 외화 부채 같은 경우가 많은 기업들은 외화 부채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또 손실로 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과거와는 달라진 게 또 외화 파생 상품을 가입해 놨을 때 그게 손실의 확정은 아니지만 파생 상품 평가 손실로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일부 투자자분들께서는 실적이 이 기업이 왜 파생 상품 평가 손실을 한 거에 잡히지라고 하면서 또 주가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조금은 냉정하기는 하지만 뭐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영업이익 전망치 자료를 저희가 좀 옆에 준비를 네. 해놨어요, 이사님. 네.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가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전기를 하나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원재료 수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그렇죠. 예, 수입을 그래서 해야니까요. 네. 환율이 10원당에 한국전력 손실이 2천억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외부 환경을 놓고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전기료를 상승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공재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 뭐 전기료 인상이 힘든 거죠. 또 안고 가는 거예요. 손실도 안고 가는 거고 그래서 추후에 이제 미루고 밀어서 언젠가 이게 또 전기료와 관련된 인상 이슈가 부각이 될 텐데 그때 가서는 좀 한번 또 바라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한국전력의 손실에 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그럼 저희가 이어서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면서요. 시장 이야기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뉴욕 증시에서도 분위기가 너무 매파적이에요. 네. 그래서 좀 우려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이 헤드라인? 해석을 하기로는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건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 자금이 풀리면서 신흥국당까지도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할 거는 지금 미국의 경제 체력 수준을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연준은 금리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고용과 물가 수준을 고려를 합니다. 고용이 좀 애매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죠. 네, 고용 데이터 같은 경우가 지금은 민간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를 당장 단행할 수 없을 수준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다만 실업수당 청구건수 같은 경우는 주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끔씩 뭐 허리케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날씨가 추워졌을 때라든지는 일을 할 수가 없고 좀 추우니까 뭐 쉬는 마음도 있다 보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가고는 합니다. 그런데 고용의 상황 같은 경우는 당장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가 수준 같은 경우는 또한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정도로 경기 상황이 미국은 좋습니다. 데이터들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화 가치를 보더라도 뭐 트럼프 당선인의 무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뭐 과세 부분 이 요소를 반영해서 뭐 108불, 109불 이런 수준까지도 올라가곤 하거든요.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해석해줄 부분은 미국은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요. 네. 네. 안 하려나요? 올해? 이게 트럼프 당선인으로 미국의 이제 정권이 넘어갔을 때 주안점이 부채를 줄이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부채가 더 네. 늘어갈 것이다라고 보니까요. 그죠? 그래서 부채를 줄이는 상황에 주안점을 둔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를 급하게 단행하지는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추후에 이제 어차피 국채 매입 같은 경우를 늘리는 방안을 미국에서는 생각을 할 텐데 그걸 간접적인 용도로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뭐 좀 스무스한 금리 인하 같은 경우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이제 뭐 트럼프 당선인의 약간의 압박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12월 FOMC에서 우리 그 발언을 할 때 봤을 때는 12월에 금리 인하 단행 같은 경우도 시장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한 것 같아요. 동결을 했어야 되지만 사실은 예, 시장을 위해서 어찌 보면 네, 그렇게 한 상황이고 그때 이제 그 연준의 그 기자회견을 봤을 때도
키를 이제 2회 인하로 넘기면서 최대 2회 인하라는 멘트를 썼었고 뭐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견조하다라는 표현을 썼죠. 원래라면 데이터 의존적이다라는 표현을 계속 써왔거든요. 우리는 고용과 물가를 보면서 중립금리를 고려해서 지금의 금리 인하의 선택은 최선이다라고 해왔는데 이제는 그 톤이 미국의 경기는 강하다라는 것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FOMC를 통해서 이제는 뭐 금리에 대한 또 뭐 멘트들을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었던 섹터 있잖아요. 네. 이제 금리 인하 기대 섹터들 네. 그쪽에 관해서는 이제 국내 증시에서 전략 잡을 때는 방향을 좀 틀어야 되는 걸까요, 이사님?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 금리 인하를 단행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뭐 건설 쪽, 바이오도 예, 봤었죠. 네. 제약 바이오 이런 쪽인데 금리 인하 단행에 충격이 있을 때 펀더멘털 변화가 없으면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과거와 구조가 달라진 게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지 못했을 때는 비용에 대한 부담, R&D 부담, 임상을 진행했을 때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구조가 좀 바뀐 게 뭐 특정 기업 같은 경우는 로열티 구조로 이익을 수취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금리와 관련해서는 좀 큰 영향을 받지 않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 단행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도 임상에 대한 뭐 그런 이슈들이 이슈 진행을 할 때는 이미 그를 감안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우리가 과거에는 민감하게 금리 인하는 바이오에게는 긍정적이고 인하를 하지 않았을 때는 부정적이다라고 했겠지만 이제 체력이 바뀌었다 보니까 이런 요인으로 조정이 나올 때는 제약 바이오의 뭐 가격대가 매력적일 때는 우리 포트에 편입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려를 크게 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기조시네요. 네. 그러면은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트럼프가 이제 경제 비상선언까지도 선포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이런 모든 기조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사님? 그 수단을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해외 국가들과의 관세에 대한 우월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런 거고 최근에 보면 미국과 가까운 국가들에 대해서 거의 뭐 이제 주로 편입하는 쪽으로 멘트를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당선인의 협상에 대해서 과거 행태들을 봤을 때는 먼저 압박하고 뒤에 이제 어느 정도 적당한 이걸 주면 이렇게 잘 선순환이 되다 보니까 뭐 굳이 이를 놓고 너무 두려워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또 인플레이션, 금리 우려감들 이사님이 잘 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복기를 해보시고요. 자, 이어지는 코너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오늘은 원전주가 상당히 강세이죠. 어떤 이슈도 있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시장에 굉장히 조용하게 강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동나비아인이 될 텐데요. 우리가 한번 이쪽 섹터에 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원전 관련 종목들 떠들썩하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과 미국
양국이 세계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서 MOU를 맺었다라는 소식 들려왔죠. 작년 11월 잠정 합의를 한 지 2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MOU를 맺고 한미 팀 코러스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지금 현재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금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 원전 시장에 침투를 빠르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잘 지켜야겠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황 한번 살펴보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운영 중인 것이 440기고요. 그리고 건설 중인 것이 65기, 그리고 계획 중인 것이 바로 430기입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것까지 합치면 이렇게 430기라는 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장을 잘 잡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 양국이 MOU를 체결한 것이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라는 데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의미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종지부를 좀 찍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웨스팅하우스와 이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을 놓고 분쟁 중에 있죠. 2022년 10월에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에 우리들의 원천 기술이 사용됐다라면서 미국 법원에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서 종지부가 찍히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안 3가지 크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 본 계약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내 입장에서는 사물로 바짝 다가온 체코 원전 수출 걸림돌이 해결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살펴보기 전에 현황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자국 업체가 건설하는 국가를 제외하고 나서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원전 430기는 대부분 유럽 시장 그리고 중동 시장에 밀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합의를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여기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럽 시장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승인 아래 한수원이 선별적으로 진출키로 했습니다. 한수원 입장에서는 이 유럽 시장의 입찰을 받기 위해서 웨스팅하우스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점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유럽에서 원전을 건설하게 될 때 우리 국내 건설사 그리고 기자재 업체와 동반 함께 진출을 하는 방안 역시도 함께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사업자로 참여하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업체들이 다 그 기회에 장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동 시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동 시장에서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논란 없이 한국형 원전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리를 좀 잘 취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고요. 우진엔텍 역시도 17% 넘게, BHI 역시도 15% 넘는 강한 슈팅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보일러 업체 경동 나비엔의 주가가 정말 남모르게 오르고 있더라고요. 무려 1년 전 대비해서 130%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는 다 실적이겠죠. 2024년 3분기 매출 3,200억 원을 웃돌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이상의 슈팅이 나온 바가 있었고요. 영업이익은 더 좋습니다. 368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7% 이상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권가 예상치가 325억 원이었거든요. 예상치보다도 무려 13%나 크게 상회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호실적의 배경도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 시장을 정말 잘 전략을 짰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포화 상태이죠. 그래서 해외 시장에 주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앞섰다라는 이야기 있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매출 70% 이상이 전부 다 해외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에서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북미 지역이었습니다.
올랐습니다. 경동 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 무려 절반가량이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잘 끌고 있는 그 비결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에 있어서 공기가 좀 건조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스 노출 위험 역시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동 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물을 통해서 따뜻한 공기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상대적으로 건조해지지 않고, 그리고 위험성 역시도 낮죠. 자, 여기에 대해서 증권가 같은 경우에는 경동 나비엔이 지금 현재 삼양식품과 굉장히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삼양식품만큼이나 주가가 더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올해 매출 추정치 웃돌 가능성이 높다는 멘트도 했다는 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것은 자동차입니다. 현대차가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게 됐죠.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을 잘 활용을 해서 현대차가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이라든지 자율주행분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AI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 안에서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인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한 때 상한가 부근까지 거래가 되기도 했고요. 기아와 현대차 나란히 3에서 6%대까지 슈팅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태양광 전기차 업체와 공급 계약 소식을 맺었습니다. 어떤 걸 공급하냐 살펴봤더니 원통형 배터리였다는 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할 테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증권가에서 긍정의 리포트가 있었죠. 일단 중국 쪽에서 2024년 내내 공급을 좀 감축시켰고 가격 역시도 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업황 전체가 개선세에 접어들 것이다라는 것이 주 골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오늘 세 가지 종목 내에서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가장 강한 슈팅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두 자릿수 상승 탄력 유지하고 있다는 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할 테고요. 한화솔루션과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5% 안팎의 상승세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2차 전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호재를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어닝 쇼크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 3% 가깝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실적 한번 살펴보시면 4분기 영업이익 적자 전환됐고요. 그리고 작년 전체 영업이익 한번 살펴봤더니 전년 대비해서 무려 73% 이상 쪼그라들었다라는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삼성 SDI 영업이익 역시도 7년 만에 분기 적자가 예상된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종목 모두 다 현재까지도 파란불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우이슈 시간에는요, 2025년 상반기에 주도할 섹터 어떤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쇼쇼쇼! 네,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이사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한 줄 평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 시장 한 줄 평으로는 기술적으로 61선 위에 올라선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약 7개월 만에 다시 61선 위로 올라섰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보통은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추세에 대한 방향을 보곤 합니다. 61선 아래 지수가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는 하락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 거겠고요. 61선 위로 지수가 이제 올라섰다라는 거는 추세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았으나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은 주도주 형태의 종목 같은 경우가 기술적으로 첫 번째로 한 60일선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매수를 했을 때 뭐 반등에 대한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가격 조정을 기다려야 되고 그 확률이 높은 게 보통은 한 60일선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도 60일선 위에 올라섰다라는 거는 주도주의 측면에서 매수를 하는 그 구간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그래도 상승을 추가로 모색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겼음을 기술적으로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기술적인 해석을 했다면 우리가 좀 펀더멘탈적인 네. 해석으로 봤을 때는 이사님 어떻게 보실까요? 펀더멘탈 측면에서 네. 봤을 때는 작년에 올해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과한 조정이 나왔던 게 반도체 쪽이었습니다. 맞아요. 과대 그래서- 낙폭이 많이 네. 나왔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6조 원대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종목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원래라면 뭐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의 창신 반도체라는 기업이 이제 DDR4를 넘어서 뭐 5까지 따라왔다라는 약간은 오바스러운 소식으로 인해서 믿을 수가 없다, 그죠? 믿을 수가 네. 없죠. 오바스러운 소식으로 인해서 네. 그 뭐 범용 반도체 가격이 빠진 점과 함께 뭐 HBM 관련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에 대한 비중이 이제 디램에서 올라가니 실적 조정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최근에 블랙엘의 발열 이슈란 걸 놓고 봤을 때는 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매출에 대한 부분도 장수를 더 늘려서 생산한다라고 하니 좋아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때마침 데이터 센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캐펙스 그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캐펙스를 올린다고 하니 20만 원을 넘는 흐름이 이렇게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바닥권에서 상향이 되는 쪽들, 그런 종목들을 추려서 보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더 초과 수익을 거둘 수가 있겠고, 그게 뭐 반도체 쪽 같은 경우가 이제 한 축으로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엔터 쪽 같은 경우도 작년에 워낙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에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엔터 쪽 같은 경우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다양한 방면으로 시장 한번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또 오늘의 이슈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에 이사님께서는 좀 집중을 하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앞서서 이제 저희가 예고를 드리긴 했어요. 네네. 그래서 너무 이제 저도 궁금하고 흥미롭고 또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신데 오늘 어떤 이슈 좀 주목을 해볼까요, 이사님? 우리가 오늘의 이슈는 상반기 주도주를 가늠해 보면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뭔가 이게 주도주가 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지수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단하는 건 필요하진 않아요. 보이는 대로 대응을 하면 되니까 그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우리 새로운 연도가 바뀌었을 때 주도주의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대기업의 투자 단행 부분과 사업 계획 발표에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해가 되었을 때 삼성 같은 경우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콜옵션 행사를 했었죠. 그러면서 로봇주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고 주가가 꽤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점이 이게 시세에 대한 연속성이 있는가,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단순 테마로 치부되어서 밀리는가라는 측면인데요. 미국으로 가보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로봇과 자율주행, 우주항공에 대해서 기술력에 대해서는 최적화를 시켜놓은 상황이에요. 상용화, 대중에 대한 침투를 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와중에 3분기 실적에 때마침 옵티머스를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단가로 구현을 해냈다라는 점을 내비쳤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차량의 한 대 가격만큼 휴머노이드 로봇이 구현되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대중에 침투할 수 있는 가격까지 이제는 단가를 낮췄다라는 거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뭘까요? 규제 같은 경우가 철폐되는 단계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승부를 건 겁니다. 트럼프냐 아니면 다른 진영이냐 트럼프의 그죠? 라고 했는데 네. 몰빵을 했죠. 맞아요. 네, 100%. 승부를 네. 띈 거죠. 뭐 사업도 워낙 사업 수단이 대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삶에 대해서도 되게
그 진취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이번에 대선에 대해서 하나의 배팅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는 해당 산업에 대해서 규제가 하나씩 철폐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쪽 테마 보시는 거예요? 로봇 쪽이라? 로봇 자율주행 우주항공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같이. 주도주의 형태를 띌 수 있음을 열어두고요. 네. 이제 시장의 규제가 철폐되는 상황 속에서 각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응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부터 바라볼 거는 이게 시장에서 상용화 단계에 이제 진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시장에 이제 각 기업들 같은 경우가 모두 내놓는다는 상황이고 우주항공은 이제 예년에는 공공적인 프로젝트가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기업 중심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뭐 몇몇 기업은 미국과 협업을 해서 뭐 탐사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조선업에서 우리가 봤듯이 미국과 협업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산업 같은 경우는 주가들이 좀 달라지죠. 그다음에 하나 남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서 시장 일각에서 고려가 된 거는 과연 보험에 대한 이슈가 운전자에게, 차량에게, 소프트웨어에게 어디로 가느냐 뭐 이 측면이었는데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마련이 된 상황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네. 이 또한 상용화가 가능한 상황인데 주가가 본 시세가 날 때는 어떤 때냐고 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 승용차 시장 속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침투가 한 5% 정도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우주항공은 자기 알아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 또한 일반 승용차 대비해서 이 자율주행차가 5에서 10% 초기 침투가 나타났을 땐 그때는 이제 해당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실적이 찍혀 나오기 실적 나오고 시작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2배 올랐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10배짜리 종목도 나올 수 나오게 있다는.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과거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새롭게 생겨났을 때, 그 다음에 또는 새로운 기술이 생겨났을 때 있었던 현상이다 보니까 이 학습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 또한 반복될 수 있기에 우리가 그러면 플레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실적이 실제로 잡힐 수 있는 그 섹터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 이사님 오늘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템베거의 종목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일까요, 이사님? 아, 약간은 부족하긴 약간 한데요. 부족합니까? 네, 뭐 상황이 돌아가는 걸 좀 네, 보는 것으로. 보긴 봐야 되지만 네. 저희가 어떤 종목인지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우주항공 네. 쪽에 세트레가이를 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약간 자신감이 있었어야 되는데 된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조금, 갑자기 너무 자신감이 없으셔서 네, 살짝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살짝 그래도 네. 빼겠습니다. 예, 살짝 빼고 돌아가는 거 한번 보는 것으로. 네, 예. 보수적으로 봅시다. 네. 이게 세트레가이라는 기업은 막 변동폭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쪽의 프로젝트에서 이제 사기업 쪽의 프로젝트가 우주항공 쪽으로 전환이 되는데 아르티메데스라는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2025년대 이후까지 밀린 상황이에요. 네. 근데 그 프로젝트를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가 미국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 모멘텀이 하나 존재를 하고 그러면 우주항공 쪽은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작은 기업 같은 경우가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라고 가 할 수 날까요? 있는데 그런 예. 생각들. 근데 네. 하나그룹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수직 계열화가 된 거죠. 각 부서에서 하나 시스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본체 같은 경우를 만드는데 이제는 탐사 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편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뭐 매출에 대한 부분도 더 증대가 되게 됩니다. 공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 함께 프로젝트 진행이 됨에 따라서 꿈과 희망이 좀 쌓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좀 자신감 있게 소개를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하나그룹 안에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네. 그럼 실제로 실적 가시화 연도나 그런 개월은 어느 정도 걸린다라고 보실까요? 지금은 실적이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나오고 네. 있어요? 그런데 네. 캐파 같은 경우가 그 들어가서? 우주 본체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증설을 단행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게 증설을 단행하더라도 한 2기, 3기 정도만 만들 수 있어요, 연간. 그러면 딱 실적이 한정적인데 이제는 아까 짚고 갔던 것처럼 위성에 대한 부분을 자체 발사하는 그 계획이 있다 보니까요. 위성을 발사하면 그에 해당하는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찍어서 이걸 가지고 와서 다시 되팔 수도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 위성 같은 경우가 또 자율주행 같은 부분과 함께 연결해서 되면은 데이터 학습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약간 구독형의 스타일까지도 가능하다 보니까 그 실적에 대한 증대는 올해가 이제 뭐 초입 단계로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시장을 가지고 갈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봐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실까요? 네, 이사님 괜찮아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짧게 접근을 하기보다 좀 더 길게? 긴 호흡을 가지고 우주항공 산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관찰하면 또 그게 우리에게는 뭐 투자에게는 또 흥미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또 이사님이 픽한 종목들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사님과 시장 이야기 많이 나눴고요. 이사님과는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이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쇼쇼쇼 1부 마지막 코너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가올 시장에서 어떤 힌트들을 찾아봐야 할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특히나 IPO,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들에 관한 일정들을 준비해봤고요. 그 관련한 종목들까지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공모주에 관해서 이번 연도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그 전에 2024년도 공모주의 성적표를 체크를 해보면서 앞으로 시장에서 공모주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체크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지난 2024년도에는 132개의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AI 그리고 바이오와 같은 성장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장의 트렌드를 많이 반영을 했고 그 트렌드에 걸맞는 종목군들이 상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대비해서 평균적인 수익률을 내봤습니다. 평균 수익률 성적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65.2%의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그래도 시장에서 비교적 좋은 성적표를 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런 공모주들은요. 우리가 연초 대비해서 연말 쪽의 성적이 부진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초가 대비해서 100%의 수익률을 냈던 게 연초에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14개의 종목이 있었고요. 하반기에는 불과 4개의 종목밖에 없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연초의 공모주들을 주목해볼 필요가 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상반기 공모주들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평균 청약률은 1109대 1을 기록을 했지만 인기가 많은 종목군들은 2000대 1까지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공모주의 열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좀 뜨거웠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연말까지 결산을 해봤을 때 공모가 대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높았었던 20가지 종목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오늘 시장 그리고 지금까지의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종목군들이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165%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전진건설로봇은 115%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연초까지도 계속되는 시장의 상승률을 누려볼 수 있었던 그런 종목군들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93%의 수익률을 내면서 그래도 공모주들의 성적표들이 우리가 부진했었던 연말 대비해서도 좋은 성적표들을 내기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주 중에서는요. 넥스트바이오 메디컬이라든지 D&D 파마텍 같은 경우가 40% 넘는 수익률로 마감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 공모주의 성적표들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상반기 성적표가 훨씬 더 월등하게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대여급 IPO가 온다라고 하는데 어떤 종목군들의 주목을 해봐야 할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대여급 IPO 3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탑3가 있는데 하나하나 좀 짚고 가자면요. LG CNS가 공모금액 1조 원, 시가총액 5조에서 6조를 내다보면서 대여급 IPO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서울보증보험과 롯데 글로벌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상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공모주 시장이 뜨거운 열기가 올 초에도 계속 이어질지 여부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장 예정 기업들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LG CNS뿐만 아니라 K뱅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또 상장이 무산되긴 했지만 추가 상장 심사를 준비한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CJ부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도 상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또 K뷰티 관련 섹터로 묶이면서 시장에 다양한 방향성을 내지 않을까라는 분석들 나오고요.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역시도 상장을 합니다. 카카오의 이러한 분할 상장 관련해서는 시장에 잡음들은 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야놀자 같은 경우에도 상장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굵직한 기업들의 IPO 그리고 신규 상장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당장 다가오는 1월 달에 어떤 공모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바로 LG CNS일 텐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CNS 같은 경우에는 SI 업계 빅3에 해당이 됩니다. LG그룹 내에 있는 SI 업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SK 그리고 삼성 다음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대여 IPO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자면 AI 관련 섹터로 엮일 가능성이 큰데요. AI 활용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물류 관리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계속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LG CNS 같은 경우가 어떻게 상장의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올해 공모주 시장을 자리 잡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가 대여 IPO의 상장을 앞두고 시장의 대응점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약 일정도 저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높게 성적이 됐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LG CNS의 자신감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계속되는 시장의 흥행성들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러면은 LG CNS 상장일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도 정리를 해봐야겠죠. 관련주들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LG라든지 LG헬로비전 그리고 삼성 SDI와 롯데정보통신 등과 같은 SI 기업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LG 같은 경우에는 LG CNS에 관한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동반해서 시장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들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여 IPO가 당장 상장을 할 예정이고요. 또 1월 달에 주요 IPO 예정된 기업들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생소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섹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AI 관련주들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AI 관련한 데이터라든지 챗봇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1월 달 이러한 신규 상장에 맞춰서 AI 챗봇 관련주들의 테마 형성이 또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모 청약일이 지나고 나서 무난하게 공모가 잘 된다면요. 청약 후에 10일 전후로 상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신규 상장 일정들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PO 일정들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요. 1월 달에 상장되는 5가지 기업들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시장의 전략들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2월 달과 3월 달 일정들도 또 시간이 된다면 브리핑 함께 해드릴 테니까요. IPO 일정들 또 넥스트
넥스트마켓에서 같이 누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시장은 또 어떤 분위기 형성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개장하고 나서 조금 변동폭이 있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간밤에 92,000달러 선을 다시 한번 내려오기도 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94,000달러 선 다시금 복귀된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고요. 사실상 이번에 비트코인의 하락은요. 실크로드 사건 때 미국 정부가 매입했었던 그러한 비트코인 물량을 다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 물량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시장에 매도 압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대두가 됐고요. 트럼프가 퇴임 이전에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도 제기가 됐습니다. 시장의 악재들을 소화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또 암호화폐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반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1.6%가량 상승하고요. 리플코인도 오늘 시장에서는 1.26%의 상승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에는 ETF 승인에 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고요. 블랙록 측에서 리플에 관한 ETF를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들도 우리 시장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솔라나 코인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 흐름까지도 같이 한번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역시도 활기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살펴보셨고요. 마켓 쇼쇼쇼 오늘 준비한 내용들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재테크 원데이 클래스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